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 구성 후 첫 공약으로 디지털 영토 확장을 통해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에선 한국전력 산하기관이 원자로 설계단 해체를 검토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원전기술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치권 반응과 장례 절차,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 등을 이슈 분석에서 살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추진 상황과 제3지대 공조 움직임, 그리고 대장동과 고발사주 특검 관련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첫 공약 발표인데요.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관련 사업에 총 135조 원 규모를 투자해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향후 연 3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약으로 디지털 전환 성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킨다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성공을 위해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등에 주력하고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유치로 총 135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가 투자 250조 원 이상을 유발시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구상입니다.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공약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선 전두환 씨 사망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전 씨는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조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의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등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선대위 재구성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어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선대위를 개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구성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안받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상으로 회귀하겠다며 사실상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요.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며칠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한 만큼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구상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3김 선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내 일상으로 회귀한다며 사실상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며칠 생각하겠다고 한 만큼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좀 생각할 그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윤 후보 옆에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며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에 대해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가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대선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박진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과 오찬을 하며 화합의 기반도 다졌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윤 후보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원팀 만들기도 윤 후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건 주 4일제 도입 캠페인을 벌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체제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최근 한국전력 산하기관이 원전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하려 했다는 보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전문 인력 해체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개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 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원전 설계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이 조직 개편을 시도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4개 부처로 분산 배치한다는 개편안인데 야당은 핵심 전문 인력과 기술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기술도 이런 조직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중지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최고의 기술이 유출될 거는 눈에 불고도 당연한 거거든요. 여당은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뭐 더 설계 개발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우려가 있어서 이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재정법 심사를 위한 공청회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산자위에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여야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 재료를 공급하는 2차 식자재 도매상 대리점들도 간접적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들을 이번에도 우리가 한 5, 6조 원 정도의 경영위기 업종 선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인원 제한 조치가 되면 당연히 장사가 영업이 매출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게 어떻게 손실 보상의 대상 요건이 포함되지 적절하지 않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강성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집합금지 업종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할 경우 전 국민을 보상해줘야 할 수도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베트남 등 수입국을 발굴해 6개월치를 확보한 상태라며 최근 요소수 확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문승욱 장관은 또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 정보 제출 관련한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엔 다음 달 8일 한미 간 반도체 협력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최대 9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인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 소위는 가상자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처리된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으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했고 보상 청구권자의 범위는 사촌 이내 반개 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 비속까지 보상 청구권을 갖도록 확대했습니다.
소위는 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여야 합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다면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가상자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1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소위는 오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법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소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논의했습니다.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과도하다는 입장과 상한액일 뿐 중요한 것은 산정 기준 구체화라는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예술인들, 특히 20, 30대 청년 예술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 현장의 위계 질서 때문에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한다. 지역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과의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의 연령대를 보면 20, 30대의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하는 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문화예술위원회 구성부터 성비와 청년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땅에 떨어진 기관의 신뢰를, 예술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 자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잘 되고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자생력을 키우려 해도 정작 이를 소통할 창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이제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청년 예술가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예술, 그런 기획 또는 정책적인 요구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체부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문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 예술가를 위한 창작 기반과 등용문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것, 모든 청년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청년층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를 진행시켜서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2020년보다 1조가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약 1.18%에 그치는 상황.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 분야를 체험할 기회를 늘리는 등 국회가 예산과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문화예술에 관한 이런 관련된 예산이 한 2.3% 정도 돼요. 한류가 굉장히 지금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은 문화 수준을 좀 외국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늘어야겠다. 그래서 2.5%에 대한 정도는 돼야지.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올해 5조 7천억 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종부세액의 90%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며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막무가내식 징벌적 과세로 납세자들의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등 잇따른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임무에 완벽하게 실패한 사고라고 비판하며 경찰 조직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사고가 터지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조직이 아니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요소수 수급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 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 정보관에게 요소수 문제를 보고받았지만 단순 첩보로 간과했다며 사과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신안보 분야 정보 수집 권한이 없는 국정원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에 사망을 했는데요. 네. 전 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화장실을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부인 이순자 씨가 구조 요청을 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빈소는 평소 다니던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고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문제로 시신은 오후 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지난달 별세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국가장으로 치러졌었는데 네. 전 씨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보통 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이고 또 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네. 아직 행안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서 국가장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전 씨에 대해 국가장을 치른다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전 씨 유가족은 가족장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가족장으로 치르고 유해는 화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년 전 전 씨가 남긴 회고록이 사실상 유서라고 밝히면서 5.18 유족을 향해 따로 남긴 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제 공통적인 역사적 과오를 이제 지니고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상당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 11기 동기생으로 연을 맺어서요. 네. 이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었고 또 1980년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에 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죠. 11대 12대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보안사령관 자리를 물려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은 퇴임 후 1996년에 반란과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전 씨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에 추징금 2,600여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을 완납했고 유언을 통해 용서를 구했지만 전 씨는 여전히 추징금을 다 내지도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국가장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어리석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조화도 조문도 국가장도 모두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사망으로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됐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 진상규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 없이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당을 대표해 조화는 보내지만 조문은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의 조문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조문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씨는 내란과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조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에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갈 예정이었다가 오후에 조문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며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역사적 과오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 건 유감이라며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역사적 이제 진실 규명 같이 아직 풀리지 않은 논란이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이 진상 규명이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네.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이 헬기 사격 책임자를 비롯해 최초 발포, 집단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전 씨가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비판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사망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씨는 오는 29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어 공소기각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전 씨뿐만 아니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전 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57%만 환수됐고 956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있는데요. 추징금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라서 환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전 씨가 미납한 지방세가 9억이 넘는데 국세와 지방세는 유족이 대신 내야 하지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의무가 사라져 이것도 환수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남은 추징금 956억 원은 상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가 좀 어렵다. 네,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전두환 씨 오늘 오전 사망 소식 관련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2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쓴소리맨의 조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신파,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인물이죠.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을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온다면? 이란 질문에 영입 1순위로 꼽기도 했던 인물,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냉철한 분석과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현재 당 선대위 내에서 공동상황실장뿐 아니라 조직의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조 의원이 오늘 민주당이 중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를 누가 마음을 얻느냐인데 그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죠. 언론에서 혹은 뭐 상대 당에서 상대 후보가 반드시 우리 앞에 그걸 내놓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한다. 조응천 의원은 중도를 잡기 위한 가장 큰 과제이자 해법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조 의원은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해서 골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중도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곧바로 반박에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친조국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80석에 맞는 할 일을 해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개혁을 통한 민생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새로운 민주당을 외치며 당 선대위 쇄신 작업에 착수한 이재명 후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당내 쓴소리맨 조응천 의원의 조언을 과연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배우자 포럼입니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선대위를 출범시켰던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 지원을 위해 배우자 실장이라는 직책을 새로 신설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배우자 포럼이 등장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여성 배우자 모임으로 다음 달인 12월 초 정식 발족하고 활동할 예정이란 건데요.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전하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정치인 배우자들의 활동도 중요한 만큼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의 결속도 다지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 안팎에선 이 포럼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처음 공개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포럼이 김건희 씨의 선거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이란 전망인 건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김건희 씨와 특별히 관련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늘 해왔던 겁니다. 배우자들끼리 모여서 향후 대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동안 계속 모임을 해왔고요. 통상적으로 늘 해왔던 일이고 알겠습니다. 중앙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당의 공식 활동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윤 후보가 지난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에 5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윤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 시점과 방안을 두고 여전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배우자 포럼이라는 당내 모임을 통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자연스럽게 공개 활동을 시작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전권을 위임한 이후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선대위 구성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당 선대위의 대변인인 이용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용빈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대위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 전두환 씨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조와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밝혔는데요. 공소시효는 이제 종료가 됐지만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당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그런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한 방안이 있는지요? 네, 그동안 전두환 씨의 국가장에 관련돼서 당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네. 오후에 광주 전남부 국회의원 기자회견도 열었었고요. 근본적으로 국가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0년 5월에 민주화의 봄을 군화로 짓밟았고 거기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과 학생들을 폭도로 내몰면서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전두환의 사망은 결코 애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단죄가 여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또 이 학살의 원흉을 비유한 윤석열 후보의 오늘 오락가락 행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희생 위에 서 있는지 또 5.18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참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선언한 지 오늘이 이틀 차인데 선대위 쇄신의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을 하면서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 선대위 쇄신 방향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쇄신의 핵심은 바로 기민한 대응하고 현장성을 갖추는 선대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전국 곳곳을 메타버스로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민심의 현장에서 정말 새롭게 바꿔라라고 하는 민심을 경청하고 계시고요. 특히 전 지구적인 지금의 기후위기나 코로나 감염병 위기, 경제 위기에서 가장 아픈 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삶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그분들의 위기를 구하고 또 그 기반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쇄신의 방향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나 또 다선 중진 의원들이 직을 다 사퇴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이 참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스러워하실 때까지 변화해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선대위에 영입했는데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막판에 불참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입니까? 네, 사실 김종인 씨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할 때 저희들은 이 삼김 시대가 뭐냐라고 언론에서도 핀잔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조차도 이 선대위를 자탕밥 선대위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쇄신 방향이 이 대한민국의 대전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기동성을 높인 데 반해서 지금 김한길, 김병준과 같은 분들은 우리와는 전혀 정치의 새로운 상이나 시대의 비전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께서 말했던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이번 선대위 구성을 보니까 결국 반문 집합소 선대위에 불과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사무총장 임명을 보니까 후보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임명하는 걸 보면 과거의 박근혜 캠프를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낡은 정치공학적인 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주부터 윤석열 후보 일가와 관련한 비리 사실을 접수받기 위해서 천막 제보센터를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현재 그 어떤 의혹들이 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했던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 가족비리 특위 제보센터가 출범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윤 후보나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천막 제보센터를 운영하게 된 거고요.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것처럼 본인 그리고 부인, 장모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본부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윤석열 본부장 패밀리 사기단 관련 의혹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보니까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께서는 이 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그리고 화천대유의 종잣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명쾌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하고 또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바늘과 실의 관계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화천대유 종잣돈이 된 대출금이 바로 부산 저축은행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 담당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였고 또 자신의 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했던 조 씨의 비리 대출을 알고도 눈 감아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의 의혹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속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적폐 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고 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 성남시장 당선 전에는 민영경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제3지대 공조 필요성과 가능성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이신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의 대선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올해 뵙습니다. 네. 여전히 바쁘시죠? 네,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뭐 시간이 많이
딸리고 네.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가 한 100여일 정도밖에 이제 안 네. 남았죠. 예,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여야가 선대위 때문에 이제 진통을 이제 많이 겪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경우 이제 선대위 구성과 출범 계획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선대위 출범 전이라도 이제 아주 그 선대 선거 준비에 필요한 핵심적인 실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 구성은 이제 후보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후보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이제 바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요 분야에 대한 이제 책임자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대책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출범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이름 석자값 하시는 이제 명망가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와서 조금 일을 해주실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 좀 와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선대위가 이제 출범 계획을 갖고 현재 있다.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20일까지는 선대위 구성을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제 12월로 이제 좀 약간 연기가 된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여야 모두 이제 선대위 구성에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 영입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름값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하겠다는 의지로 좀 들리네요. 저희 당의 어떤 기본 어떤 그 철학이나 관점이 네. 어쨌든 실용주의를 지향을 하고 또 과학적 사고와 인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뭐 다른 정당의 어떤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새로 혁신한다고 보는데 예. 그 민주당의 제가 선거 대책 기구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모든 사람을 다 그냥 갖다 이렇게 쓸어 모아놓은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기동성이나 정교성이 떨어지고 의사 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매머드 이런 선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후보의 비전이나 철학을 국민과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소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선대위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그 두 큰 정당, 큰 정당의 현재 선거 대책이 꾸리는 모습은 이 어떤 세대결, 세과시 뭐 이런 쪽에서 과거의 어떤 그 전형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을 모으고 민심을 움직이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은 기성정당과 조금 더 좀 차별화된 그런 선거대책위원회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선대위원장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그 내정된 분이 혹시 있으신지 밝히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또 저희 당이 조금 모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 또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 사이에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이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그 선대위 평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신동진 앵커 질문해 주시죠. 네네, 제가 질문할까요? 어제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제3지대가 이제 공조하느냐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까지 양당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그런 연대 논의를 이제 하자는 게 심상정 후보의 이제 제안 목적인데요. 심 후보의 공조 제안 지금 어떻게 뭐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제3지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후보 간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 맞으면 어떤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갖고 계신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안철수 후보는 현재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고발 사주 의혹 문제, 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 연루 문제, 뭐 이 부분에서 쌍특검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 쌍특검을 공정한 우리가 심판자와 균형추 역할을 하자고 심상정 후보한테 이미 일요일 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심상정 후보께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의제는 이제 두 분이 만나면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쌍특검을 먼저 할지 아니면 뭐 양당 체제 종식에 대해서 논의를 할지 뭐 그런 거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네. 두 분이 저는 못 만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빠른 시간에 두 분이 한번 모이셔서 네.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같은 점도 있지만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에서 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한다면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공동 연대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일단 있는 영역이라도 먼저 만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윤석열 현재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도 단일화 여부가 또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완주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만 범야권 단일화나 제3지대 단일화 모두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면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실 이제 단일화 할 거냐, 완주할 거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양당 중심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당 후보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작은 정당 후보한테 그걸 물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큰 정당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미 본인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미 아직 이제 출마 선언한 지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네. 또 각 당의 어떤 선거 대책이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돼서 어떤 연대가 만들어질지 그건 뭐 아무도 예측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만 일단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완주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의 이제 단일화는 아닐지라도 제3지대끼리의 그 단일화도 역시 뭐 예상하기 힘든 거죠. 뭐 어느 순간에 만약 필요하다면 네. 제3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거기까지에 대해서 네. 지금 아주 초보적인 논의나 접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우선적으로 이 제3지대에 있어서 그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부분의 쌍특검 문제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올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런 쪽에서 먼저 조금 공조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 제안을 지난 일요일 날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국민적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양강의 이제 뭐 윤석열,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여론의 관심을 덜 받는 이유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이제 많이 좀 올라가기 위한 전략을 또 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먼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네.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했을 적에는 이미 이제 그 양당의 어떤 후보 중심의 구도가 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작은 정당의 후보의 비전과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메이저 언론은 거의 다뤄주질 않거든요. 특히 방송은 더욱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의 그 실력과 어떤 내용성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나 또 G5 그 경제 강국 진입을 위한 5호 전략이나 또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청년 정책 그런 부분에서 기회균등이나 주거정책이나 또 오늘 말씀하신 그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국민들이 보신다면 정말 가장 잘 준비되고 현안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의 이제 해결 과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그 양당의 유력 후보보다 내용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우위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차분하게 하나하나 알려나가는 이제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높은 도덕성, 또 비전, 이 또 정책,
또 개혁 의지 이런 부분들과 양당 후보들 간의 어떤 비교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안철수를 다시 보는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고 격화되면 양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당 후보 간에 아마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면 서로 아마 내상을 많이 입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지지율의 조정기가 반드시 온다. 그 조정기가 왔을 적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나 또 도덕성, 깨끗함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려 나가면 국민들께서 다시 평가하실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런 쪽에 저희가 선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특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의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불신받는 수사를 하지 말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제3의 어떤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본인 지도자는 비리가 있으면 선거에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정 의혹이 있으면 과감하게 털어야 됩니다. 의혹이 없는데 뭐 자기가 거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 후보들은 특검을 받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하고 양당은 논의를 잘 안 하거나 논의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나 범위 또 특검 추천 방식을 가지고 지루하게 시간을 질질 끄는 이런 이제 이중 플레이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정당이나 후보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중재안을 낸 겁니다. 그때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그 입법을 민주당에 맡기고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 맡겨서 입법을 하고 서로 다 인정해 주자. 대신 그 법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판단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이제 중재안을 낸 거고요. 또 특별검사 같은 경우도 상호 비토권을 보장하되 비토가 있으면 제3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 맡기면 객관적인 공정, 저희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특별하게 어느 정당을 편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문제가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자기가 의혹이 없고 부끄러울 게 없으면요. 이거 바로 받고 바로 집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다음 주에 선대위가 이제 출범이 될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선대위 위원장 누구라고 이제 밝히기는 좀 이제 힘드시면 현재 그 압축된 그 후보군은 한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향후 앞으로 국민의당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들께서 지금 그 큰 정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덩치값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정치가 양당 정치 구조가 고착화됐는데 그 부분이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현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그 문제들은 점점 더 심화되고 악화되고 그 부분이 이제 심각한 이제 양극화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관점의 후보와 정당들한테 한 번쯤은 정부를 맡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국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칼날을 생각하면 어쨌든 이제 과학 기술 또 이 벤처 청년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후보군을 모셔오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경륜 있는 정치인 분을 이렇게 이제 추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분 안쪽인가요? 뭐 일단 하여간 그렇게 저희가 후보군을 놓고 하여간 각자 의견을 좀 교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국민의당 선대위 추진 상황 그리고 제3지대 공조 움직임 마지막으로 대장동 고발사주 특검 관련 국민의당 입장을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이태규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겠지만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한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나 눈은 오늘 밤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